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실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시장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연속해서 7일 그리고 코스닥은 5일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지난 6월, 9월의 급락과는 좀 다른 형태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월과 9월은 일방향의 하락이 나타났다 한다면 지금은 최근에 올랐던 흐름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흐름으로 간주를 하시고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하락에 대해서 너무 염려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종목의 앞으로 흐름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관련한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 두 번째는 메리츠 금융그룹의 세 개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는 29일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우디 주택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그 미팅을 통해서 이 모듈러 주택 협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정책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듈러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빨리 지을 수가 있죠. 자재를 현장에 갖다 놓고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틀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주택이 국내 건설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수 겸장 그리고 또는 세 가지의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주식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한신공령이라는 주식입니다. 자, 한신공령이 오늘 장중에 14%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 건설주 중에서는 좀 저평가된 그런 주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소외가 되어 있죠. 소외된 가장 큰 이유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도 힘들고 또 대량 매도도 어렵다 보니까 소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업이익은 매년 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100억에 불과하니까 저평가 기업이죠. 이 회사가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알려진 것은 모듈러 주택에 대한 연구에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공법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 급등하고 오늘 61선에서 부딪히고 살짝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제 향후 흐름을 보면 좋겠는데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층 상단 121선까지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전 고점을 넘어섰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속에서 다음에 저항대를 향해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 상단이 딱 부딪혔죠. 오늘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1차 매도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눌림목이 발생할 때에 오늘 종가 기준에서의 횡보 정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120선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신공영은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나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Y라는 종목입니다. SY는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창궐하고 활발해졌을 때의 음압병동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SY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5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또 순간 급등이 6.8% 나왔었죠. 근데 SY의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가가 나아가는, 캔들이 나아가는 방향에서의 저항이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매물대 위에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왼편에 보시면은 선앤스팬 2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앤스팬 2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주가 52 거래일에 평균 자리를 앞으로 내는 겁니다. 선앤스팬이죠. 앞에서 거래됐던 것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매물대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음봉을 보였던 것은 이 선앤스팬 자리에 고점이 맞닿아서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Y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이 매물대를 뚫고 갈 수 있는 거래가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일봉상에서 거래가 바닥권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5,200원이라는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가장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11월 18일 지난 금요일 날 5천만 주 정도,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뚫고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뭔가 저항을 막고 있는 흐름 보이실 겁니다. 지금 딱 기준선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건데요. 만약에 SY가 기준선을 넘어서서 전고점 5,200원을 훌쩍 상회하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월봉을 바라봤을 때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Y는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주봉상에서의 매물대 저항에 있는데 그 저항을 뛰어넘는 월봉상에서의 대량 거래가 나타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11월 달에 지난 2020년도 음압병동 수혜주로서 거래가 크게 발생했던 그때를 뛰어넘는 거래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는 주봉의 매물대를 뛰어넘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기로에 있다 이런 겁니다. 전고점 5,200원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신하우징인데요. 자, 덕신하우징 이 종목은 우리 도너리 전력방 있죠. 도너리 전력방에서 수익으로 안내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긴 시간 눌렸었습니다. 긴 시간 눌렸었지만,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안내를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 급등 시에 매도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이죠. 결국 3개월 정도의 그런 하락과 또 보유의 고통을 주었지만 수익으로 마무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은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모듈러 주택의 수혜주가 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알려져 있죠. 네옴시티도 관계된 종목인데, 덕신하우징이 그동안 많이 눌렸던 것은 신용 비율이 높았었습니다. 한때는 9%, 9에서 10% 정도의 신용으로 매수한 흔적이 많다 보니까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누른 게 아닌가. 9월 달에 물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 더 밀었죠. 더 밀었던 것은 신용의 한계치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서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의 반대 매매를 불러일으킨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신용비가 좀 줄긴 했습니다. 아직은 많긴 합니다만 7% 정도. 적정 신용비는 5% 이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지난 목요일 날 급등을 했고 또 오늘 또 모듈러 주택 수혜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가 오늘 상승을 했지만 왜 더 치지 못하고 하락을 했는가. 이 추세선도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긍정적인 부분은 241선이라는 이 장기 이평선을 2번 터치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고
오늘의 고점과 목요일의 고점을 넘어서야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분간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60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60주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인 60, 120, 240 이런 이평선이 상향을 하고 있을 때 그 저항은 약한 저항으로 간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장기 이평선이 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나면 눌리더라도 돌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향을 하고 있으면 이 하향하고 있는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으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60주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위로 치면서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횡보의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60주선을 넘어서게 되면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당분간은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되 지난 목요일의 고점 2265를 돌파하지 못하면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인 메리츠 금융그룹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형제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게 호재냐? 두 계열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순이익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배당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시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흐름을 각각 짚어보도록 하죠.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점 상한가입니다. 시초 상한가, 종가 상한가 흘러내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니까 이제 구름층이라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주봉 구름층을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오늘은 거래량 없는 상한가였죠. 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한가에서 거래된 흔적이 있긴 합니다만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봉상에서 이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뭔가 거래가 동반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점상한가를 시연해서 매수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럼 상한가를 시연하게 되면은 10,000원 정도가 플러스 되니까 한 44,000원 전후한 자리 그 자리가 되게 되면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꽁충 뛰어넘는 이 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 없이 점상한가를 시연해서 아예 주봉의 저항대를 뛰어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내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 역시도 기준선 뛰어넘어서 이제 주봉의 저항만 돌파하게 되면은 월봉상에서는 2021년도, 2022년도 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점상한가를 계속 시연하면서 그냥 계속 상한가를 시연해버리게 되면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기 좋겠죠. 내일 또 점상한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리츠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T자형이었죠. 시초 상한가를 시초 시가가 29.4%, 그다음에 상한가 시연하고 그다음에 아랫꼬리를 달고 최종 상한가. 근데 좀 메리츠 금융지주와 다른 것은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였다는 겁니다. 거래 동반한 상한가였고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구름층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메리츠 금융지주도 가볍게 주봉의 구름층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신고가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메리츠 화재를 대응할 때는 고점을 두 개를 연결한 추세선 상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메리츠 증권을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도 주봉이 아니라 월봉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봉에서도 메리츠 화재처럼 구름층 훌쩍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추세선을 연결한 상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가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신고가 행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이 금융지주 삼총사, 메리츠 금융그룹의 삼총사는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결국 주봉과 월봉의 저항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다음 저항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추세 연결한 추세, 삼봉
고점에서 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관련된 소식, 투자 전략, 또 업데이트 내용들은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종목 궁금하시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의 종목인데요. S에너지 3,920원 매수가이고 비중이 5%입니다. 3,920원의 매수가는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오늘 종가가 3840이니까요. 차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50% 이상의 종목들이 다 이런 차트의 모습이죠. 10월 달부터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11월 달에 와서 최근에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차트의 흐름들은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에너지 이 종목이 에너지 관련 종목이고 또 S퓨얼셀 관계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S에너지의 재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재무를 살펴보니까 2년 연속으로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2분기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흑자를 기록해서 다행이죠. 연속 4년 내 그런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거래 정지나 관리 종목 편입 이런 부분에선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잘못하면 자본 잠식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S에너지가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1월 초에 저가를 기록한 다음에 약간의 상승 후에 눌림 이런 모습이죠. 근데 S에너지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저항대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이제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항대를 한 번씩 강하게 터치를 해주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밀리고 다시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60, 120, 240이라는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 오게 되면 올해 좀 전쟁이 벌어집니다. 매수와 매도 세력 간에 서로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흐름 속에서 눌리더라도 그다음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대에서의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저항에 오지 않고 눌려버리니까 뭔가 찜찜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음 상승이 나타나면서 240에서 딱 부딪히면 그러면 또 확인이 되죠. 근데 지금 240 이평선이 하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초로 부딪히는 이 장기 이평선이 240 이평선이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60, 120, 240도 날이 갈수록 점차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240 이평선에 근접을 했을 때는 그때는 1차적으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0이 부딪히는 그 자리가 추세선 연결했을 때 부딪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240 이평선이 한 4,250원부터 4,300원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고 그 자리에 왔을 때는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단 전저점인 3550을 깼을 때 깨게 되면 이것은 깼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잠깐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3550 자리가 여긴데 원래 이제 전저점을 깨고 그러면 반등도 나와요. 그래서 전저점을 깼을 때 바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깨는 걸 확인하고 반등 나왔을 때 손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저점을 깬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안 될 때입니다. 손절 관점은 전저점을 깼을 때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승 나왔을 때 매도 대응은 241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4,250원부터 4,300원 사이 이렇게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가 되겠는데요. 녹십자 매수가가 21만 8천 원에 비중이 15%. 지금 12만 9천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반토막은 아닙니다만 고점에서부터 거의 절반 이상 상당히 많이 절반 가까이 빠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21만 원대는 어디서 매수하셨을까요? 21만 원대를 따지고 보니까 올해 상반기나 작년도 하반기가 되겠죠? 작년도 한 12월께에 21만 원대에 머물렀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녹십자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가 아니었을까? 공매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하죠. 매매 비중의 30%의 비중이 공매도로 진행이 되니까 주가 상승을 이제 가로막는 주범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기업 차원에서도 뭔가 공매도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늘었죠. 2분기 만에 500억이니까 올해 추정이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적정 시총 아니겠습니까? 1조 5천억이니까. 그런데 주가가 이제 소외가 되면서 주식을 많이 눌러버린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 수가 1,100만 주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소외가 되면서 눌림의 표적이 아니었나가,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했다가 눌렸죠. 근데 이거는 녹십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 바이오 종목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녹십자뿐만 아니라 바닥을 기었던 종목들, 알테오젠, 또 오스코텍, 지시셀 이런 종목들 차트가 녹십자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녹십자도 그런 흐름이었어요. 코스닥이 연속 5일간 하락했고 코스피는 연속 7일간 하락했는데 그 하락에 대표적으로 바이오에 좀 하락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녹십자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름층이 일목균 옆에 구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층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반등도 임박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이제는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름층 하단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비중 15%로 한다 그러면 지금은 좀 매수해 볼 만합니다. 12만 9천 원대 매수해 볼 만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연결하는 추세선에 이렇게 닿고 있고 구름층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12만 8천 원, 9천 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런데 급반등해서 20만 원대까지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14만 5천 원부터 15만 원 자리가 1차 저항골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름층 상단과 240일선이 만나는 자리 17만 원대 이렇게 두 개의 저항값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 절반씩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1차 14만 5천 원부터 15만 원 사이, 그다음에 2차로는 17만 원 부근 여기서 반반씩 매도로 대응해서 그것을 다른 종목으로 수익 전환을 꾀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자로 올해가 들어온 모델 솔루션인데요. 모델 솔루션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10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10월 7일자에 상장을 할 때는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 회사 이제 기계 장비 관련 회사인데요. 내년도 올해도 좋고 제가 볼 때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내년은 더 넘어가지 않을까. 6810이죠.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흐름이 60억대, 80억대, 100억대 이런 수준이면 내년은 120억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실적주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게 주로 첨단 기술하는 솔루션에서부터 최첨단 우주항공, 로보틱스, 메카트로닉스 부품, 첨단 기술 의료 디바이스 부품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첨단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의료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내년도에 12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정하면은 추정하면은 시총은 1,300억은 약간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주봉을 보게 되면 한 개의 파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의 하락이 더 나오는 것이 기술적으로 좋겠죠. 이전에 23,350원 저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저가가 24,000원, 딱 한 호가 차이네요. 23,350원을 깨지 않고 24,000원 저가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내일 시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 저점을 한번 깨주는 게 좋아요. 그냥 ABC 하락을 하면서 그냥 하락의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21,450원에 비중 50%. 오,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214,550원이면 지금 현재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은 대응을 할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피보나치라는 것이 있죠. 만약 이 23,350원을 갔던 그 자리를 저점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24,000원까지 왔는데 20350원을 저점으로 간주했을 때의 반등의 목표를 23,000원으로 잡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0350이 저점이 아니라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을 가정하고 한번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볼게요. 이것은 비율적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피보나치가 그럴 때는 참 좋은 기법이죠. 이렇게 해서 고점이 나타났던 자리, 여기 이 자리를 대응을 해보는 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를 윗꼬리에 달았던 여기를 고점 걸리는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로 보고 추정해서 20350을 깼을 때의 저점을 잡는 자리, 추정되는 자리가 대략 한 18,500원부터 19,000원 사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인 24,000원이 20350을 한 호가 차이로 깨지 않고 저가를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의 목표를 23,000원 부근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저점 20350원을 깼을 때 저점을 잡는 자리를 18,500원과 19,000원 사이로 보고 거기서는 추가 매수 또는 20350을 깼을 때는 반등 나왔을 때 바로 일단 손절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을 매수 적절한 최저점 매수 공략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20350을 깼을 때에 이거는 18,500원이나 19,000원 사이로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고 거기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점 20400이 저점으로 확인돼서 내일부터 반등 나올 때는 23,000원 부근을 매도 자리로 보고 대응. 20350을 깼을 때는 이제는 손절로 대응하고 18500, 19000 사이에 왔을 때 그때 저점 매수 공략을 들어가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코스모화 24,300원에 30%요. 코스모화학 사셨는데요. 그 30% 비중을 한 번에 담으셨나요? 아니요. 저 세 번에 걸쳐서 조금씩 해서 담았는데 네. 조금 처음에 아마 좀 고점이온 것 같았어요. 25,000원 정도에서 담아서 그게 한 30% 된 것 같아요. 네. 신사님 주식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되셨군요. 예. 코스모화학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코스모화학의 전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소재요.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 아닌가요? 코스모화학이 아마 티타늄 관련 이름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국 티타늄. 예, 제 기억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전 회사 이름이 한국 티타늄이라는 회사였을 거예요. 티타늄과 관련해서 제조 판매로는 국내 1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티타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2차 전지로 뛰어들면서 상승이 크게 났던 거예요. 코스모 촉매제 이런 부분에서의 기술력이 있고 또
관계사가 코스모 신소재라고 있죠. 네네. 코스모 화학이고 코스모 신소재. 이 회사들이 이제 신소재와 관련해서 뛰어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것은 내년과 내후년의 영업이익을 선반영시킨 겁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660억대, 그리고 내후년에 1,100억대. 그러니까 1,100억대의 영업이익을 선반영시킨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7,700억. 한때는 시총이 3만 원대 갔을 때는 9천억대도 갔었죠, 시총이.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코스모 화학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 시총이 1조가 넘어설 것을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조 정도는 넘어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또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치만 가져서는 안 되고 또 재무적인 측면도만 믿어서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대응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기술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모 화학이 최근에 36,600원대에 갔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이 3만 원이라는 자리, 제가 이제 저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평선의 저항, 60120, 230이라는 이평선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라는 구름층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을 기록했을 때 추세를 연결해서 추세선 저항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보나치로 대입해서 저점을 잡거나 또 상단으로 갈 때는 피보나치 되돌림의 한계치를 체크하는 피보나치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는 것이 이제 자릿수 저항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2만 원대에서 3만 원으로 바뀌니까 자릿수가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예, 그것도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 화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항을 만나지 않았는가. 추세선으로도 봤을 때도 추세선 저항에 딱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차트의 모습에서 추세선 저항 첫 번째, 그다음에 자릿수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바뀌는 자릿수 저항, 이 두 개를 만나서 일단 하락의 전환이 된 것으로 저는 간주가 되고, 그럼 하락을 할 때의 하락의 모습도 잘 봐야 되는데 하락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개. 원래 상승의 움직임은 5개의 파동 또는 7, 9, 3, 5, 7, 9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락의 파동은 일반적으로 3개의 파동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파동으로 마무리 짓고 바로 상승하면 좋겠으나, 그러나 오늘 하락이 나타나면서 22,000원, 저가 22,000원, 그리고 이 전저점이 21,800원. 그래서 전저점을 깰 수도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하락의 패턴이 요것은 이제 최근에 하락했던 이것을 하나의 파동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등파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락 파동. 그래서 하락 파동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0일선을 깨긴 깼습니다만 지금 다음 보이는 121선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1선 자리가 28,000원부터 29,000원 사이입니다. 예, 29,000원 선. 그래서 29,000원 선에 오게 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등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하락이 나타났을 때의 고점 있잖아요. 여기 반등 나왔을 때 고점, 그리고 하락의 출발점인 첫 출발점, 거기 두 개를 이렇게 수세로 연결을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121선까지 와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는 이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 자리가 24,400원부터 25,000원 사이입니다. 네, 이제 대응법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폐배터리는 그 폐배터리 때문에 약간 들어갔는데 저 종목이 폐배터리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폐배터리도 관련이 있죠. 폐배터리 여러 종목 있죠. 세비캠도 있고 성일 하이텍도 있고 MPC도 있고 뭐 또 무슨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폐배터리. 그런데 이 종목은 좀 차원이 좀 다르죠. 네, 중형주로서 그들과 좀 게임이 좀 다르죠. 이 회사는 굉장히 그 양극 활물질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티타늄 제조로서 다양한 신소재와 관계된 회사이거든요.
폐배터리도 분명히 연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테마의 속성은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폐배터리 관련보다는 2차 전지 소재의 양극 활물질과 관계된 그런 재료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비움, LNF, 첨복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과 편입해서 빠진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하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안내드렸던 기술적 관점에서의 대응법을 잘 챙겨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게 오래 걸릴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예, 그 추가적인 그 사항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노란톡방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옵티시스 매수가가 12,100원에 비중 15%네요. 자, 12,100원의 매수가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옵티시스 IT 부품 관련 종목이죠.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괜찮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재무를 살펴보실 때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률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조의 회사 영업이익률이 어떻습니까? 20%에 육박을 하죠.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것이 디지털 광링크, 그리고 의료 영상, 교육방송, 장거리 영상 전송,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광링크와 관계되어 있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다고 우습게 볼 회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저평가된 종목으로 간주하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급을 잠깐 볼까요? 수급에 있어서는 뭐 개인만 그렇게 매수하는 흔적은 아니고요.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도 활발하게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수급 상황에서 그렇게 불균형적인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의 흔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가 언제쯤 발생했는가? 7월 달에 한번 거래가 많이 발생한 흔적, 그리고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미미하게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는 주기를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한번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IT 회사, 제조의 회사들의 차트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9월 달에 급락이 나타나고 10월 달에 형보를 하면서 이따금씩 급등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10월 중순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많아요. 한번 급등 주고 눌렸다가 급등 주고 눌렸다가 다시금 2차 상승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최근에 상승 나오면서 이제 121선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이제 어깨형 패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런 차트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패턴인지. 오른쪽에 어깨를 향해 가는 그런 패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층 상단이 보였을 때는 한번 매도로 끊어가는 전략이 좋았겠죠. 여기서는 매도로 끊어가는 전략이 좋고 그다음 이제 구름층 하단에 왔으니까 옵티시스는 이제 구름층 하단에서 매수로 대응할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도놀이 전략방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도놀이 전략방에 종목들을 계속 점검을 하다 보니 지수도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도 그렇지만 많은 종목들이 구름층 하단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죠. 코스닥은 5일 연속 음봉을 보였고 많은 종목들이 구름층 하단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 구름층 하단에서 매수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지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티시스도 지금은 구름층 하단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00원 전후한 자리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 보고 있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윗골이 달았던 이 지점을 최근에 121선 가면서 부딪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120에서 저항에 맞고 구름층 상단 저항 맞고 구름층 하단의 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과 매물대 하단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구름층 상단은 저항이 아니죠. 이제 241선 부근인, 그리고 매물대 부근이 여기까지 한 13,8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잘 하실 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이전에도 제가 안내 드린 종목인데요. 무겁습니다. 건설 종목 중에서 무겁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죠. 건설 종목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오니까 저평가 회사는 맞습니다만 이 회사가 잘 못 가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공매도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하죠.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20% 이상, 35%까지 매매 비중의 상당한 부분이 공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지난 9월 달에도 그랬을 겁니다. 9월 달에 하락 상황 속에서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확인이 되죠. 10월 달도 마찬가지고 9월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가가 33,0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탄력이 약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을 거예요. 61선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구름층 상단이 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이 종목을 잊어버리자,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한 종목이 아니에요. 61선 오기 전에 구름층 부딪히고 나서 밀렸고, 기준선 지지받고 다음 상승이 나온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평선이 다 우하향하고 있죠. 일봉의 121선도 하향하지, 그 다음에 241선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도 하향을 하지.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구름선 상단의 자리 27,0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매수가 상관없이 다 정리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전 저점이 28,000원을 또 깨잖아요. 그러면 또 손절로도 대응해야 됩니다. 28,000원이라는 전 저점을 깨게 되면 또 공매도가 여기서 또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전 물량을 정리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고, 또 28,000원을 깨게 되면 반등 나온 다음에 꼭 전저점을 깬다고 해서 바로 손절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10중 8구는 전저점 깨고 반등이 나와요.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이루원인데요. 매수가 2,930원에 비중 30%입니다. 연희님이 문의하신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 2930이네요. 이루원의 재료는 바로 애플페이죠. 애플페이와 관련하여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루원은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왜 그 재료가 영향을 주었는가? 바로 NFC 관련 종목이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는 NFC와 관련한 유심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과연 재료가 한 번 더 터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9월 달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건 또 바로 그거죠.
근데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부각이 되는 시점이 10월 말 11월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개월 전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죠. 근데 1원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웬 종목이 같이 상승을 하죠. 웬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종목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SCI 평가 종목라든지 이런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차트를 봅시다. 지난 9월 달에 상승이 크게 나타났을 때 부딪혔던 자리가 바로 추세선 상단에서 정확하게 부딪히고 밀렸죠. 그리고 제가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로 안내드리는 그런 캔들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안내드리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났을 때 하나, 그리고 윗꼬리 길게 단 음봉이 나타났을 때 두 번째, 이런 패턴. 그다음에 아랫꼬리도 단기지만 윗꼬리가 더 긴 이런 모습, 그리고 캔들이 중간에 있는 이런 패턴 세 가지 패턴.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이 고점을 기록했을 때 나타나면 매도 대응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패턴이 9월 달에 나와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추세선에서 딱 만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보게 되면 이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구름층 자리가 안 만들어졌다가 이제 구름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구름층이 만들어지는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고 딱 밀렸던 흔적을 보이시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2930이라는 자리는 구름층 하단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괜찮다. 그 자리가 매수가 괜찮고 이제 단기로 돌렸을 때 어디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가? 1차적으로 이제 구름층 상단이란 자리가 강한 저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 갔던 최고점인 9월 14일에 3,900원부터 내려오는 이 고점 자리, 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도 구름층 상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3,100원 전후한 자리. 그러니까 짧게 보십시오. 짧게 보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최근에 매수했던 주체가 누굴까요? 매수했던 주체가 개인으로 나타납니다. 개인 매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짧게 끊어 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100원 전후한 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짧게 끊어 가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네. 에너토크 네, 에너토크. 12,500원에 15%입니다.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요? 오늘 네, 나왔는데 상한가. 제가 매수가가 안 와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돼서요. 아, 매수가가 높아서요? 네. 저한테 문의 잘 주셨네요. 저한테 문의를 잘 주신 잘 좀 이유가 상담해 주세요. 예,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문의 잘 네. 주셨어요. 네. 매수가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고민입니다. 아, 네. 그게 고민이죠. 주식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코로나 오고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되셨네요. 네. 그렇군요. 그게 자, 13,700원에 매수했다가 네. 이게 너무 내려가지고 조금 더 추매해가지고 12,500원 맞췄거든요. 네, 추가 매수하셨네요. 네.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는 것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 배우면서 체크합시다. 네. 시청자들 배우면서 체크하는 게 좋아요. 주가가 14,000원대 가서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오늘 어떤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를 시연했어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면은 내일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가 이제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승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보세요. 네. 오늘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121선 넘어섰죠. 네. 그 다음 보이는 저항가 241선 있죠, 여기. 그렇죠? 네. 241은 1년 주가의 평균인데 거기가 11,400원이에요. 네. 구름층 상단은 가깝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11,400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또 구름층 상단이 또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내일 갭 상승할 때 있잖아요. 네. 메모하십니까? 메모하셔요? 네네. 네, 메모하셔야 됩니다.
갭상승이 11,400원과 12,100원 사이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아마 이제 갭상승해서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네. 1,500원에서 뛰어넘어서 10% 플러스 하면은 이제 천 원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네. 11,600원, 한 11,600원 정도가 되면은 바로 VI에 걸리거든요. 네. 바로 거래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시초에 뭐 11,600원부터 시작될 것처럼 보이면 VI에 걸리거든요. 네. VI에 걸려서 시작을 할 때 VI 풀리자마자 시장가로 매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 11,600원 정도의 VI에 걸리면서 시작되는 그 자리가 바로 네. 이 자리입니다. 11,600원부터 12,100원 자리가 저항이 걸리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되게 되면 잘못하면은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이렇게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시초가가 낮게 시작을 해서 네. 1,600원, 1,700원 막 거기서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걸어놓고 대응해야 되죠. 이렇게 상승할 때 어디서 네. 걸어놓냐면 11,500원 정도에 걸어놓고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일단 매도해야 손해를 되나요? 보더라도 네. 정리를 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하시면 돼요. 네네. 네, 전략적으로는 제가 제 돈놀이 전략방에서도 공략적으로도 안내를 드리니까요. 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QR코드 딱 찍어서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인데 매수가가 14,000원에 10%. 다행이네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13,550원이니까 그렇게 손해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차바이오텍뿐만 아니죠.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차트의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차바이오텍은 이제 5일 연속 음봉을 보인 다음에 역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역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은 뭐 완만한 하락 패턴. 월봉을 보게 되면 역시 하락의 하방 속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자리. 자, 일봉에서는 조금 더 하락을 해도 바로 이제 하방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하락을 염려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13,000원 초반대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반등이 나타났을 때에 이제는 어디를 부딪히게 되죠? 구름층 하단을 부딪히죠. 이제는 61선 부딪히고 눌렸다가 상승할 때 구름층 하단을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 매도가는 14,300원 전후한 자리,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는 13,000원 초반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14,300원 전후한 자리에서 전량 정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이평선의 역배열 상태에서 이평선을 되돌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것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와 시장의 핵심 이슈 그런 종목들을 안내드리는 돈오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오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요. 딱 한 종목만 손절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345%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근거가 뭡니까? 재무, 재료, 수급,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저점을 공략하는 그런 패턴이었죠. 그래서 종목을 공략할 때의 기준을 제가 안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그 기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재무, 그리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적인 거, 그다음에 수급, 세 가지를 꼭 체크하시고요. 또 히든 정보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맥점에서 파고들면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주가 과거의 흐름에서 끼가 있는지를 체크하자,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끼 부림이 있어야 눌렸을 때 다음에 또 끼를 부리면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도너리포트 AS를 한 종목 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어제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이상 네트워크스입니다. 이제 매수가 5,600원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가 5,600원 형성되면서 매수의 기회를 주었고요. 자, 이상 네트워크스를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것은 이 회사가 숨은 니켈 관련주, 니켈을 유통, 철강도 마찬가지고 니켈, 철강을 수입 대응하는 그런 회사로서 숨은 니켈 관련주다라는 안내를 드렸죠. 니켈이 국제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니켈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났고, 이 종목은 히든 니켈 종목으로, 그리고 전시회를 기획하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성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560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끼부림을 체크했을 때 지난주에 20% 급등이 나올 때에 거래량이 폭증했고 윗꼬리 달렸습니다만, 이 윗꼬리는 나쁘게 해석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물량을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림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패턴 가운데서도 장중에 2.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급 상황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이 구름층 부근까지 훑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주봉에서 선행스팬 1만 터치했다는 거예요. 위로는 선행스팬 2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급등이 나오면 구름층 상단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 네트워크스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제 도놀이 전략방에서 눈치껏 시그널 드릴 때에 수익을 챙기실 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놀이포트 공략 종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또 제조업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왠지 꿈틀꿈틀대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섹터가 뭐였냐면 바로 드라마와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서, 제 도놀이 전략방에서 오늘 시그널 드렸던 종목 하나가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는 단기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밀렸습니다만 구름층 상단과 121선 부근까지는 상승을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1차 매수도 안내드렸고 또 2차 매수까지도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의미 있는 시세를 냈죠. 오늘 시간 외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시간 외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시간 외가 어딨냐? 바로 죄송합니다. 자, 시간 외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온 종목이거든요, 이 회사가. 그런데 오늘 이 종목 외에도 또 어떤 종목이냐면 영화와 관련된 쇼박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또 버키 스튜디오 종목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드라마 제작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 오늘 마이너스 2% 하락했지만 시간 외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외의 흐름을 보니까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영화 제작, 영화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외를 체크하고 종목을 발굴한 것은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관련 종목 하나를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배급하는 회사고,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는 회사고, 또 K-드라마 방영하는 K-플러스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바로 애니플러스입니다.
자, 애니플러스가 오늘 9.8%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7%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렀다 저는 봅니다. 갭상승을 시키고 9.8%까지 상승하고 그다음에 눌렀습니다만 종가에 한번 들어갈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를 지났으니까 내일 3,000원 전후한 자리 매수 기회를 주면 3,0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로 잡아볼 만한 종목입니다. 이 회사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 130억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37억, 그리고 올해 추정 영업이익 125억, 내년도에는 178억의 영업이익 기대되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배급하는 회사고,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에 불과합니다. 130억, 140억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시총 1,000억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241선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 자리까지 오면은 이제 물량이 쏟아질 것을 감안하고 그냥 9.8% 상승하고 주가를 밀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채널 하단인, 눌린 이 채널 하단 자리, 3,000원 초반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추세선을 연결하고 또 241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률도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의 향후 흐름이 궁금하다라는 분들도 우리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고요. 그리고 드라마 종목들, 또 영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죠. 오늘 안내드렸던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또는 VFX에 관련된 버킷 스튜디오, 또 위지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관련주, 그리고 영화 관련주의 쇼박스, CJ, CGV, 여러 영화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향후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플러스는 내일 오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수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고, 그리고 매도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애니플러스의 향후 흐름이 궁금하신 분도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드리고 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죠.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또는 내일 모레 새벽이 될 터인데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연준 부의장인 제임스 블라드 부의장의 그 연설이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최종적으로 5% 아니면 7% 이게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5%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7%로 마무리할지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7%로 갈지 아니면 5%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을 염두해서 내년에는 또 적절하게 금리 인하로 가는 피봇 전략이 나오게 될지 이것에 따라서 증시에 그런 반응이 나타날 터인데, 미국 장이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금 안내를 드리겠고요. 내일은 일본 증시를 입장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체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 예정이고 또 경제 심리 지수도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경기 지표는 일일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경기가 꺾여 있죠. 그리고 채권 시장을 보게 되면 레고랜드 사태로 이후에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채권 시장에서의 오는 그런 경기가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증시도 그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인 시장이 또 얼어붙고 있죠. 가상화폐 시장도 좀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증시의 흐름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과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해외 증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봉상에서 나스닥 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상에서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5개의 음봉이 나타났는데 미국에서는 4개의 음봉이 나타났죠. 5거래일 동안에 이틀 음봉, 그다음에 하루 양봉, 그다음에 이틀 음봉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말이죠. 오늘 장에서 양의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수를 체크해 볼 텐데 양의 흐름이 보여져서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제의 고가인 11128, 1128을 상회하는 양봉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양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그래서 나스닥의 양봉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도 가게 되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냥 또 상승으로 전개된다고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스닥이 양의 흐름이 이틀 연속에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의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의 좀 위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쐐기형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양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양봉을 그려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볼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 갭자리는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드렸죠. 갭 하락이 나오면서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 1362원이라는 고점을 형성하면서 갭을 메웠습니다. 갭을 메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자리는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드렸죠. 그러면 갭 하락이 나온 자리를 메웠으니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내일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우리 장은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대응하는데요. 미국 장이 상승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우리 장이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난다. 그러니까 FOMC 회의 발표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죠. 그 원달러 환율 하면 더 밀리겠죠. 그럼 우리 장도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갭자리를 메우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면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때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파고들기 쉬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타나면 이때는 우리 증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원달러 환율이 꺾였을 때는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겠죠. 그 상승이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의 흐름이 가장 이상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럴 때는 원달러 환율이 꺾이고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스닥의 쐐기형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쐐기형 파동은 첫 출발지를 깨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쐐기형 파동이 완성이 나타났을 때 조심하자. 그다음 두 번째, 반대로 하락이 나타나요.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꺾였을 때는 삼중 바닥의 자리를 만들죠. 삼중 바닥의 자리를 만듭니다. 삼중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삼중 바닥의 이 하단을 다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다 사실상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스닥이 상승이 나타나고 이틀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우리 증시도 이틀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을 꺾이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상승을 마냥 즐거워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근데 나스닥이 상승 나타나지고 바로 하락이 꺾였을 때 삼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온다. 그때 역시도 기술적 반등으로 불과하다고 보고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려고 마감을 하겠는데, 자,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특히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연속적으로 7일 하락을 하고 121선 부근을 터치하지 않고 움직였죠. 그러니까 2405에서 마감을 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기준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가 얼마냐면 2410이거든요. 기준선 자리를 전후한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반드시 241선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을 때 전 고점을 한번 넘어서잖아요. 한번 넘어선다고 했을 때 여기를 안전한 매수 영역의 자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내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반등이 나타났을 때 반등의 끝자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이제 다시 되돌렸을 때 그때가 위험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원달러 환율이 꺾여주기를, 일단 갭은 메웠으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2362, 2363 여기 갭자리를 메웠잖아요. 메웠으니까 다시 하방 가능성이 있어요. 하방할 때 우리 증시도 상승, 그리고 미국 나스닥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종목별로 개별 종목을 매도 대응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하다. 어떻게 대응할지 갈팡질팡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요일은 또 시황 방송을 합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시황 방송은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내를 드리니까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궁금하시면 제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시황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의 향후 흐름을 챙겨가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